브라질의 VR319 고속도로 옆 깊숙한 카르스트 함몰지에서 459구의 유골이 우연히 발견되었다. 똑같고 이상한 상처, 부러진 목뼈와 오른손 손가락의 절단은 누군가가 체계적이고 냉혹하게 행동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신비한 실종 사건들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지는 이 발견의 가장 음울한 수수께끼가 되었다. 구테라 유한 회사. 계약업체의 굴착기가 VR319 고속도로 127km 지점에서 비탈면 보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버킷이 급격히 아래로 빠지면서 땅속 깊은 함몰지를 드러내었다. 작업은 즉시 중단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자연 공동이 아니었다. 깊은 아래 석회층 밑에서 인간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 수량은 숙련된 범죄 수사관들조차 놀라게 했다. 459명, 그리고 각각 같은 목뼈가 부러져 있고 오른손 손가락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이를 행한 자는 체계적이고 침착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누가 이 일의 배후에 있는지 첫눈에 보기에 질문이 답보다 훨씬 많았다. 함몰지의 깊이는 약 7m였다. 분화구는 길쭉한 형태로 대략 10 곱하기 15m였고 바닥 전체가 석회로 덮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즉시 주목했다. 이런 방법은 흔적을 숨기고 부패 냄새를 줄이려 할 때 사용된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1996년에 제조된 크로커다일 타입의 오래된 잭을 발견했다. 도구는 마치 급하게 떨어뜨린 것처럼 놓여 있었다. 구덩이에서 유일한 오솔길이 나무들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 리오네그로 강이 한 지류로 이어졌는데 사건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었다. 흔적으로 보아 최근에 사람이 또는 여러 명이 이 길을 지나갔다. 누가 어디로 이 길을 따라갔는지가 수사의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첫 번째 신문을 받은 사람은 현장 감독 파울로 S. 미란다였다. 중년 남성으로 이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다. 미란다는 불안해 보였지만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그는 굴착기가 이미 약 일주일간 현장에 있었고 그 전까지는 작업이 평온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덩이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수사관들은 이미 다른 의혹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매장지 발견 장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리오네그로 강변에서는 이전에 가림포 노바 에라라는 이름의 광부 조직의 활동이 확인되었다.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불법 금 채굴에 관련된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실종 사건과 여러 차례 연관되어 있었다. 그들의 동기는 충분히 명확해 보였다.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행동은 잔혹한 광부들에게도 비전형적이었다. 459명의 실종, 경찰이나 군대의 주의를 끌지 않기에는 너무 많았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함몰지 근처에서 발견된 바로 그 잭이었다. 곧 수사관들은 미란다의 건설 현장에 정확히 같은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수사관들은 잠시 모든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했고 미란다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법의학 감정이 단 몇 시간 만에 이 이론을 무너뜨렸다. 발견된 잭의 지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미란다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의 무관련 버전은 완전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가 아니라면 누가 왜 그곳에 이 물건을 남겨두었을까? 수사관들이 어떻게 나아갈지 논의하고 있을 때 국경 초소에서 강 하류 몇 킬로미터 지점에서의 이상한 활동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다. 함몰지 발견 장소에서 4km 떨어진 리오네그로의 한 지류에 바르코루스라는 이름의 수상한 보트가 있었다. 놀랍게도 이 선박은 감시 시스템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무선 비콘이 차단되어 있었다. 보통 2022년에 이런 화물선들은 항상 켜진 무선 부표를 사용하여 위치를 관제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매우 강하게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다.
더욱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경찰의 주의를 끌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이 순간 수사는 아직 구체적인 용의자를 하나도 갖지 못했다. 이름을 아직 확인해야 할 459명의 실종자들이 현대 브라질의 가장 대규모 범죄 수수께끼 중 하나의 기초에 놓여 있었다. 발견된 잭은 잘못된 길로 밝혀졌고 미란다는 사실상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주요 경로에서 떨어져 조용히 서 있으면서 비콘을 차단한 신비한 바르코루스는 해답에 접근시키거나 수사를 진실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유골의 상태로 보아 여러 해에 걸쳐 왜 그렇게 체계적으로 사람들의 흔적을 숨겨야 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자는 은밀하고 정확하게 행동할 줄 알았다. 그는 분명 아직 어딘가 근처에 있으면서 자신이 정성스럽게 숨겨온 진실이 점차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사 첫날은 절대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끝났다. 하지만 수사팀의 누구도 다음 날들의 사건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복잡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10월 5일 아침은 사건의 새로운 전환으로 시작되었다. 연방경찰 수사그룹은 이미 구테라 유한회사의 현장 감독 파울로 미란다에 대한 주요 의혹을 제거했다. 하지만 전날의 장비 기록부를 확인한 후 미란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미란다가 작성한 기록부는 건설 현장으로의 장비 출입을 기록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함몰질을 드러낸 굴착기는 10월 4일에 완전히 다른 현장으로 보내졌다. 기록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현장 감독의 서명, 회사의 일반적인 서식, 장비의 일련 번호. 하지만 수사그룹은 빠르게 실제로는 굴착기가 이날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고 운전자가 정확히 VR319에서 작업했다고 확인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한 가지만을 의미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록부를 조작했다. 미란다는 마나우스의 연방경찰본부로 소환되었다. 수사관들의 사무실에서 그는 긴장해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하고 일관되게 답했다. 그에게 자신의 서명이 있는 기록부를 보여주자 그는 단 1초만 침묵했다가 그 기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어떤 감정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명했다. 필적 감정이 그의 말을 확인했다. 서명은 원본과 비슷했지만 그의 것이 아니었다. 한편 연방경찰 경제부서 전문가들은 미란다의 은행 내역을 확인했다. 그의 금융 과거를 연구하면서 그들은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라는 비영리 조직으로부터의 이상한 송금을 발견했다. 25,000 브라질 히일의 지불은 미란다가 젊은 전문가였던 1999년에 이루어졌다. 그 자체로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상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면 송금이 보내진 은행은 오래전에 파산했지만 그 등록부에는 송금의 스위프트 코드가 보존되어 있었다. 이것은 송금이 신중하게 문서화되었음을 의미했다. 종교 활동과 자선에 전문화된 조직이 왜 단순한 현장 감독에게 큰 금액을 송금했는지는 불분명했다. 미란다는 다시 소환되어 이상한 지불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놀라고 심지어 당황해 보였다. 처음에 그는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날짜를 알게 되자 눈썹을 찌푸리며 수사관에게 대략 그 시기에 마나우스 지역의 첫 번째 현장 중 하나에서 일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당시 그는 종종 부업을 했지만 정확히 누구로부터 돈이 들어왔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알리바이를 더 확인하면서 수사관들은 2022년 10월 3일에 미란다가 실제로 고향에서 마나우스로 가는 플로르 다 셀바호를 타고 여행 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96km의 거리는 몇 시간 만에 지나갔다. 모든 표와 탑승권이 수사에 제공되었다. 따라서 함몰지 발견의 앞선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미란다는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버전이 여전히 유효했다. 미란다가 이 함몰지를 숨기거나 위장하기 위해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로부터 돈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가정이었다. 이 버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함몰지가 석회로 덮여 있었고 현장의 인간 흔적이
명백히 흔적을 숨기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버전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째, 왜 송금이 그렇게 오래전인 1999년에 유골 발견보다 20여 년 전에 이루어졌을까? 둘째, 그 당시로서는 상당했지만 그 금액이 수십 년 후에 그런 대규모 행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한 것은 나중에 밝혀졌는데 필적 전문가들이 송금에 관한 문서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을 때였다. 은행 서류에 있던 서명은 미란다의 서명과 동일해 보였다. 하지만 신중한 분석은 그것 역시 위조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필적 전문가는 수사관들에게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로부터의 송금에 있던 서명이 실제와 유사해 보였지만 미란다의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누군가가 명백히 미란다를 여러 해 동안 그늘에 머물러 있던 돈과 조직과 연결시키려 했다. 이 발견은 수사관들을 다시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 조직 자체로 돌아가게 했다. 은행이 오래전에 존재하지 않고 송금이 아직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관들은 이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문서들을 연방기록보관소와 세무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누가 실제로 송금의 배후에 있었는지, 이 돈의 진정한 수령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정확히 파울로 미란다와 그들을 연결시키기로 결정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거의 우연히 발견된 이상한 금융 흔적은 이 복잡한 사건의 새로운 면을 열었다. 수사관들 중 누구도 이 범죄를 밝히는 것이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라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VR319에서의 대량 발견의 배후에 있는 자가 누구든지 그는 신중하게 흔적을 얽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위조 문서 뒤에 숨어 있었다. 미란다는 더 이상 주요 용의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명백히 이 수수께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수사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사건을 더욱 얽고 혼란스럽게 할 운명의 새롭고 덜 음울한 장에 접근하고 있었다. 미란다 이름으로의 이상한 송금 발견 일주일 후 수사는 새로운 중요한 발견에 밀접하게 접근했다. 법의학 감정 실험실 직원들이 DNA 식별의 첫 번째 결과를 받았다. 첫 번째로 확인된 신원 중 하나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여러 해 전인 1902년 5월에 실종된 페르난다 모우라였다. 그 당시 가족에게는 딸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말해졌다. 하지만 소녀의 부모는 오랫동안 반대를 주장했다. 페르난다가 1년 후 어떤 종교적 의식 후에 완전히 치유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거의 30년이 지난 후 부모들이 아마도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믿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관들이 마나우스에서 약 150km 떨어진 이타피랑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우라 가족의 집은 이곳의 전형적인 평범한 모습이었다. 페르난다의 부모인 마리아와 호세는 수사관들을 경계하지만 침착하게 맞았다. 새로운 상황을 알게 된 그들은 논쟁하지 않고 이전 버전을 반복했다. 딸이 사라졌지만 1년 후 어떤 영적 조직의 센터에 머문 후 치유되어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었다. 말들은 단순하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발화되었다. 수사관들은 가족에게 지역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사회 서비스 문서들을 제시했다. 호세의 손에는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 대표가 서명한 기적적 치유에 관한 증명서 원본이 놓였다. 문서의 이상함은 그것이 모우라 가족에게 2003년에야 공식적으로 시작된 포미 제로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공했다는 점이었다. 증명서는 소급하여 서명되었으며 이는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시골집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호세는 아내를 바라보고 그 다음 천천히 이 문서의 날짜를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부는 단순히 여러 해 전에 서류를 받았고 지역 정부기관에 누군가가 이제 특별한 지위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것은 정기적으로 의문 없이 배달되는 식품 형태의 도움을 의미했다. 바로 이 도움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 가족을 구했다.
마리아는 대화에서 그런 서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사관들은 호세와 마리아에게 페르난다가 실제로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물었다. 호세는 매우 단순하게 답했다. 우리는 그녀를 살아있고 건강하게 보았다. 마리아는 덧붙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축복한 것처럼. 수사관들은 어떻게 그런 노골적인 거짓말이 가족 안에서 그토록 많은 해 동안 존재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이 그런 문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에 따라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당국을 오도했을 수 있다는 버전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단순하고 명백히 교활함에 기울지 않는 시골 사람들을 보면서 이 버전은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경찰은 모우라 가족의 주변을 확인하여 이웃들의 증언을 들었다. 사람들은 페르난다가 실제로 돌아왔지만 부모 외에는 거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일어난 일의 상황을 숨기고 어쩌면 페르난다의 실종에 연루되어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곧 이 이론을 완전히 폐기하는 또 다른 결과를 얻었다. 페르난다의 유골에 대한 동위 원소 분석은 옥수수 섭취의 명백한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마존 연안 지역에만 특징적인 식단이지만 전통적으로 마니옥과 현지 물고기가 식단의 기초를 이루는 이타피랑과 같은 깊은 마을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소녀는 실종 후 확실히 집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 기간을 마을에서 멀리 큰 강들의 연안을 따라 아마도 아마존의 외딴 정착지 중 하나에서 보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호세와 마리아는 일어나는 일을 특별한 감정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눈으로 보아 그들이 이제서야 그 모든 해 동안 어떤 이상한 속임수 속에서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이제 수사는 기적적 치유에 관한 이상한 문서들의 출처에 집중했다. 누가 왜 이 서류들을 소급하여 인쇄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서비스 기록보관소에 침투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누가 가족들로 하여금 수년간 침묵하게 만드는 이 계획의 배후에 있을 수 있는지. 연방경찰은 즉시 포미 제로 프로그램 시작보다 훨씬 전에 발행된 공식 양식의 인쇄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인쇄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페르난다 모우라 이름의 문서가 더욱 대규모 계획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다. 이제 누구도 VR319 고속도로의 459구의 유골 발견이 단순한 대량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배후에는 신중하게 조직된 구조가 있었고 아마도 그 신비한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낼 열쇠는 아마존 정글 깊숙이 숨겨진 작은 마을의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단순한 종이 한 장에 숨겨져 있었다. 10월 20일 이른 아침, 연방경찰 작전그룹이 VR319 고속도로의 카르스트 함몰지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의 처분에는 이전 발견들 이후 전략적 객체의 중요성을 갖게 된 구덩이, 내부의 완전한 조사를 위해 특별히 배송된 잠수부들이 있었다. 몇 시간의 작업 후 잠수부들은 수사관들에게 예상치 못한 것을 전달했다. TD-206 타입의 컴팩트한 AIS 비콘. 기기는 오래되어 보였고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식별 과정이 복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 번호를 통해 이 특정 비콘이 2019년 3월 26일에 공식적으로 폐기 처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보통 선박들이 자동 위치 전송에 사용하는 기기의 출처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세부 사항을 밝히기 위해 비콘은 즉시 마나우스 항구로 배송되었고 그곳에서 경찰이 그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기기가 바르코루스 선박에 등록되어 있었고 약 3년 전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어 수동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서에 따르면 이 작업은 마나우스 항구에 숙련된 정비공인 헬레나 바르보사가 직접 수행했다. 바르보사는 긴급 신문에 소환되었다. 그녀는 경찰서에 침착하게 어떤 가시적인 동요의 징후도 없이 도착했고 즉시 선박에서 자동 비콘을 제거하는 작업을 확인했다.
자신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AIS 비콘이 바르코루스에서 해체되어 공식적으로 수동 모드로 전환되었다고 기재된 선화증권을 제시했다. 수사관들이 자동 데이터 전송 차단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을 때 바르보사는 단순하게 답했다. 고객이 경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피하고 싶어 했다. 그런 요구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런 요청들이 정기적으로 있다고, 특히 불법 채굴업자들이나 현지 운송업자들과 일하는 선박들 사이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작업 의뢰인의 이름을 말하라고 요청했다. 헬레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호시아스 타바레스, 현지에서는 그를 가림포라고 부른다. 이 이름은 수사관들에게 이미 알려진 것이었다. 호시아스 타바레스는 아마조나스 지역에서 사람들의 실종과 여러 차례 의심받았던 가림포 노바 에라 광부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다. 신문은 금융적 측면 방향으로 계속되었다. 헬레나는 작업이 현금으로 지불되었다고 확인했으며 항구의 다른 많은 유사한 주문들과 마찬가지였다. 제시된 선화증권 외에는 어떤 영수증이나 문서도 보존되지 않았다. 바르보사는 자신 있고 명확하게 답하며 같은 이름을 반복했다. 호시아스 타바레스. 하지만 수사관들은 빠르게 그녀의 버전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문제는 타바레스의 이름이 이미 오래된 경찰 보고서에 나타났다는 것이었고, 연방 경찰은 정보를 대조하기 위해 법의학 사무소 기록보관소에 요청을 보냈다. 결과로 그들은 완전히 상황을 바꾸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았다. 호시아스 가림포 타바레스는 AIS 비콘 폐기보다 1년 전인 2018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우연이나 실수일 수 없었다. 타바레스의 죽음은 사무소의 공식 문서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헬레나 바르보사가 제공한 선화증권은 위조임이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확인 결과를 가지고 바르보사에게 돌아가 설명을 요구했다. 헬레나는 이제 당황해 보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이름을 의뢰인 자신이 그녀에게 알려주었다고 굳게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결코 고객들의 문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기술적 작업 수행만으로 제한했다. 위조든 아니든 그것은 그녀의 문제가 아니다. 바르보사는 의뢰인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단순히 돈을 받고 한 일을 했다고 계속 반복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누가 왜 오래 죽은 호시아스 타바레스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로 결정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타바레스와 연결된 가짜 흔적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수사관들은 그것의 부실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숨겨진 연결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병행 확인을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별도의 수사관 그룹이 바르코루스 선박의 도식 연구에 착수했다. 카르스트 함몰지 바닥에서 발견된 IS 비콘은 누군가가 이 선박의 경로를 신중하게 숨기려 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그런 행동은 보통 사람, 물품의 불법 운송에 종사하거나 다른 불법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징적이다. 이제 수사관들은 알 수 없는 보트 소유자의 행동, 위조 서명이 있는 문서들, 그리고 VR319의 대량 매장지 사이의 명확한 연결을 보았다. 같은 날 저녁 TD206 비콘은 표면에 남을 수 있는 페인트와 기타 입자들의 미세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수사청 실험실에 추가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만약 비콘에서 특정 유형의 선박에 특징적인 도료나 프라이머의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발견된다면 이것은 수사가 수수께끼 해결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선박은 현대 실험실의 가능성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도료의 화학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밤이 찾아오면서 연방경찰본부는 조용해졌다. 수사관들은 해답의 열쇠가 이미 어딘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신중하게 숨기려 했던 IS 비콘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수사를 보트 소유자에게 직접 이끌 수 있었다. 그는 명백히 이 복잡한 네트워크의 중심골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온갖 힘을 다해 가짜 문서, 오래 죽은 사람들,
그리고 신중하게 고안된 가짜 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흔적을 얽히게 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제 경찰의 모든 힘이 바르코루스 선박에 집중되었는데 그 도식에는 분명히 이 지역의 일반적인 범죄 계획의 틀을 벗어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이 선박, AIS 비콘, 그리고 위조 선화증권이 곧 수사를 아직 아마존 정글 깊숙이 숨겨져 있는 답들로 이끌어야 했다. 곧 실험실이 비콘에서 발견된 미세 입자들에 대한 최종 답변을 주어야 했다. 그때서야 수사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까지 수사관들은 기다리며 지난 수십 년간 브라질의 가장 음울하고 대규모적인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수백 개의 작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모으는 일만 남았다. 10월 24일 아침, 연방경찰은 예상치 못한 작전을 수행했다. 가림포 노바에라. 불법 금 채굴업자들의 캠프에 대한 무장 습격이었다. 수사관들은 이 조직에 대한 이전 의혹을 고려하여 급습을 신중하게 준비했다. 경찰관들이 몇 분 만에 대상을 완전 통제해 두었을 때 캠프에는 혼란이 지배했다. 곧 영역의 세밀한 수색이 시작되었다. 거의 즉시 경찰의 주의를 끈 것은 캠프 주변부에 위치한 오두막 중 하나였다. 그 안에서 다양한 도구들과 장비들에 둘러싸여 수사관들은 카르스트 함몰지에서 발견된 것과 외관상 유사한 1017년 모델의 잭을 발견했다. 또한 기지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창고에서 석회 포대들이 발견되었다. 약 400kg. 이 발견들은 수사관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확인을 시작했다. 첫 번째 버전은 바로 이 조직이 대량 범죄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석회와 잭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첫눈의 일치점들은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연방경찰의 금융분석이 즉시 개입했다. 자재 구매와 물류 전문가들이 계산을 실시한 결과 중요한 문제가 밝혀졌다. 이전에 발견된 대량 매장지를 숨기는 데 필요한 석회의 양은 약 8톤이었다. 반면 조직에서는 단지 400kg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대규모 증거 인멸 작전에는 부족했고, 따라서 수사관들은 새로운 모순에 직면했다.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긴급 신문을 실시했다. 고참 광부 중 한 명인 카를로스 핀토라는 사람이 석회는 캠프의 생활 필요를 위해 폐기물 구덩이의 소독과 정글 조건에서의 감염 퇴치를 위해 구입되었다고 말했다. 잭은 그의 말에 따르면 새 직원 중 한 명의 것이며 자동차와 중장비 수리에만 사용되었다. 핀토는 이 잭이 구식 모델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쓴다. 한편 수사관들은 화학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실험실이 구덩이와 광부기지에 석회 샘플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최종 답변을 주어야 했다. 이것 없이는 조직에 대한 심각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자리 걸음이었다. 한편 언론은 빠르게 작전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현지 기자들은 성급하게 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미 광부 조직 희생자들의 묘지가 발견되었다는 요란한 제목의 뉴스를 게재하고 있었다. 정보의 물결이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여론의 압력을 만들고 수사 주변의 혼란을 증가시켰다. 반대로 연방경찰은 공식적인 분석 결과와 범죄 수사관들의 결론을 기다리며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실험실이 샘플의 화학 성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했다. 결과는 단호했다. 가림포 노바에라 기지에서 발견된 석회는 카르스트 함몰지의 샘플과 상당히 달랐다. 기지의 석회는 약 9%의 산화 마그네슘을 함유했으나 BR319의 구덩이에서는 이 지표가 3%를 넘지 않았다. 이것은 조직의 매장 연루서를 명백히 배제하는 명확한 화학적 마커였다. 잭들에 대한 결론도 못지않게 중요했다. 감정이 확인한 것은 광부들에게서 발견된 잭의 모델과 함몰지에 놓여 있던 것이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각적 유사성은 착각이었다. 이것은 초기 의혹들이 잘못된 가정에 기초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유사한 잭 때문에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던 현장 감독 파울로 미란다가 모든 의혹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란다를 대량 매장과 연결시킬 수 있었던 모든 흔적들이 최종적으로 소진되고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광부 조직의 연루설과 미란다의 역할에 대한 버전이 모두 폐기되었다. 이 모든 의혹들은 첫눈에만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사실들의 신중한 확인이 그것들을 무너뜨렸다. 이제 수사관들은 다시 유일하게 남은 단서, 신비한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 조직의 활동으로 돌아갔다. 바로 거기에 핵심 답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연방경찰은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의 확인을 즉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명백히 진짜 해답에 접근했고 이제 수사관들의 모든 노력이 여러 해 동안 신중하게 보호되어 온 비밀을 밝혀내는 데 집중되었다. 광부 조직이 경찰의 통제 하에 남아있는 동안 수사관들은 확신했다. 카르스트 함몰지와 연결된 사건들의 진정한 가해자는 자유의 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도달해야 했고 흔적들이 아마존 정글 깊숙이서 최종적으로 사라지기 전에 말이다. 10월 28일 연방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아마존의 한 지류 연안에 위치한 작은 정착지 포르토로사로 옮겼는데 마나우스에서 185km 떨어진 곳이었다.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것은 이전에 페르난다 모우라의 실종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한 증명서들이었다. 정착지의 사회 기록 보관소를 확인한 결과 경찰관들은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다. 포르토로사의 거의 600명의 주민 중 312명이 기적적 치유에 관한 증명서들, 바로 그 추라 미랑노사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비정상적인 지표였다. 그런 문서들은 2003년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 시작보다 훨씬 전에 작성되었다. 수사관들은 주민들이 왜 명백히 의심스러운 서류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누가 이 양식들을 배포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 방문에 조심스럽게 반응했지만 공황 상태는 아니었다. 그들은 증명서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문서들은 볼사 파밀리아 사회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을 주었고 또한 마나우스에서의 의료 지원 접근을 간소화했다. 주민들은 바로 이런 혜택들이 그들 가족에게 생명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경찰은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명백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서류들을 진짜라고 진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누가 정확히 이 증명서들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주민들은 단순하게 답했다. 행정부의 사람들.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지 시청의 여러 직원들을 신문했을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증명서들을 인쇄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사관들은 정착지 시장인 조아웅 히베이루를 확인했다. 대화 중에 시장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자신 있게 처신했다. 히베이루는 이 문서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현지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출처를 확인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누가 개인적으로 이 양식들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시장은 예상치 못하게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 조직의 대표를 대략 2000년대 초에 단 한 번 보았다고 답했다. 그는 그 사람을 자세히 묘사했다. 남성, 약 60세, 마른 체격, 키가 크고 단순한 안경을 쓰고 항상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시장이 제공한 묘사는 이미 다니엘 마갈량이스, 62세라는 이름으로 수사 자료에 등장한 사람의 외모와 일치했다. 바로 이 순간 시 공무원들이 금융적 리베이트나 다른 혜택을 위해 이런 가짜 양식들을 인쇄하고 배포했을 수 있다는 버전이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포르토로사 행정부 공무원들의 은행 계좌와 현지 사업가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확인에는 몇 시간이 걸렸고 첫눈에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거래가 나타났다. 하지만 가짜 문서의 대량 인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의혹은 남아 있었지만 흔적이 너무 약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 핵심 순간은 다니엘 마갈량이스의 신원 확인이었다.
시장 조아웅 히베이루는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지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증명서들을 배포한 사람이 마갈량이스의 외모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마갈량이스를 조직과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된 문서들과 직접 연결하는 첫 번째 공식 증언이었다. 이제 다니엘 마갈량이스가 공식적으로 연방 경찰의 주목 대상이 되었다. 상황의 심각성과 발견된 문서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검찰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방 경찰이 긴급히 마갈량이스 수색에 착수했다. 수사관들은 아직 가짜 문서 배포의 증거만을 가지고 있을 뿐 그의 실종 사건 연루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확신했다. 마갈량이스가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 조직의 활동에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라고. 동시에 포르토로사 주민들이 가짜 증명서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졌다. 사람들은 이 문서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도움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어서 누구의 머리에도 그것들의 진위를 확인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집단적 침묵은 공모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의 결과였다. 수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름과 주요 용의자의 공식적 묘사를 갖게 되었다. 이제 다니엘 마갈량이스가 대량 실종 조직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아마존의 외딴 정착지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신중하게 얽힌 거짓말, 생존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필요에 냉소적 이용이 뒤섞인 이 복잡한 이야기에 연루되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연방경찰은 결정적인 수사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곧 체포해야 할 한 사람의 행동과 동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1월 15일 아침은 범죄수사 실험실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론으로 시작되었다. 이전에 카르스트 함몰지에서 발견된 AIS 비콘의 표면에서 페인트 흔적이 발견되었다. 감정 결과는 명백했다. 화학 성분이 바르코루스, 보트 선실 무늬 도료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 순간부터 수색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이 보트가 전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 연방경찰은 즉시 선박 수색 영장을 받았다. 전고까지 수사관들은 이미 배 위에 있었다. 내부 공간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서 그들은 거의 수상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3시간의 수색 후 후미 선실 중 하나에서 나무 벽 패널 뒤에서 은신처가 발견되었다. 안에는 가죽 표지에 오래되고 낡은 책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검은 잉크로 악을 가져오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쿰트라츠 오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책을 다룬 전문가들은 수사관들에게 그것이 일종의 기록부라고 알려주었다. 그 안에는 463개의 기록이 있었다. 각 기록에는 이름, 날짜, 그리고 어떤 기부금의 액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세어본 후 수사관들은 명백한 불일치에 직면했다. 이전에 발견된 유골은 459명의 것이었는데 기록부의 기록은 4개가 더 많았다. 또한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것은 기록부가 다른 잉크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었다. 검은색, 파란색, 심지어 빨간색. 수사관들은 아직 이 색깔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실은 남아있었다. 마갈량이스는 특별한 세심함과 명확성으로 기록을 유지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부두경비원인 47세의 제랄도 코스타라는 남자를 신문했다. 그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증명했고 금채굴업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선박에 기록부를 몰래 넣었다고 주장했다. 코스타는 일부 광부들이 보트 주인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제랄도의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버전은 너무 편리했고 수사의 다른 단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박되었다. 한편 필적 전문가들이 발견된 기록부의 필적 감정에 착수했다. 비교는 이전의 사건에 등장한 문서들과 이루어졌다. 결과는 빠르고 설득력이 있었다. 전체 기록부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니엘 마갈량이스의 손으로 쓰여졌다.
기록부의 서명은 2004년 8월 11일에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서의 서명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데이터를 받은 후 경비원 제랄도 코스타의 버전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고 그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 결론과 함께 이전에 죽은 호시아스 타바레스의 이름과 연결된 오래된 버전도 무너졌다. 감정이 확인한 것은 마갈량이스가 자신의 행동을 위장하기 위해서만 타바레스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타바레스를 간접적으로 지목했던 수사 자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타바레스와의 가짜 흔적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제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사관 중 누구도 왜 마갈량이스의 기록부에 463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유골은 459구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이 4개의 추가 기록은 수사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불일치가 전체 사건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수준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연방경찰은 기록부의 발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수사관들은 마나우스 항구의 7번 부두에서 선박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조직했다. 바르코 루스 보트는 소유자 체포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되었다. 수사관들은 보트 주인이 발견된 기록부를 의심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사건이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악을 가져오는 자들이라는 기록부, AIS 비콘, 사회 서비스의 기록들, 가짜 증명서들, 위조 선화 증권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인물로 연결되었다. 다니엘 마갈량이스. 그는 이제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수사관들에게 죄가 명백한 사람이었다. 카르스트 함몰지 발견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괴롭혀온 질문들을 하기 위해 그가 부두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연방경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마갈량이스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 각 희생자, 각 세부사항의 기록을 유지하며 외부의 눈으로부터 그것들을 신중하게 숨겨왔다. 바르코 루스아 모트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누구도 수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한 대규모 범죄 계획의 핵심 부분이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다니엘 마갈량이스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나타나야 했다. 그때 수사 시작 순간 이래 처음으로 그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월 20일 저녁 마나우스에서 224km 떨어진 외딴 지점인 이타포룬가 강변에서 연방경찰 작전그룹이 다니엘 마갈량이스를 체포했다. 그는 강 상류로 더 올라가려던 작은 나무배에서 저지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았고 경찰의 요구에 침착하게 따랐다. 작전은 복잡함 없이 진행되었고 신중하게 문서화되었다. 첫 번째 검사에서 마갈량이스에게서 배낭을 압수했는데 그 안에는 이상한 물건이 있었다. 2020년으로 날짜가 기입된 플라스틱 수제 틀. 그 형태는 카르스트 함몰지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특별한 서명이 된 잘린 손가락 마디를 정확히 복제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빠르게 확인했다. 틀에는 이전의 사건과 관련하여 신원이 확인된 3명의 희생자의 DNA가 있었다. 신문 중에 마갈량이스는 외견상 완전히 침착하면서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한 수수께끼 같은 문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씨 없는 치유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수사관들이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불리는지 설명하라고 요청했을 때 다니엘은 짧게 답했다. 그들은 이제 이전의 자신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과거가 없다. 이때 그는 이 사람들의 완전한 이름이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별도의 수사그룹이 이전에 바르코루스 보트에서 발견된 기록부 연구를 계속했다. 수사관들은 기록부의 기록이 463개인데 카르스트 함몰지의 유골이 459구인 이유를 명확히 했다. 마갈량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기록은 틀리지 않는다. 틀린 것은 당신들이다. 하지만 차이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추가 질문들은 답변 없이 남았다.
또한 기록들이 다른 색깔의 잉크로 작성된 이유도 불분명했다. 수사를 혼란시키려는 시도에서 마갈량이스는 예상치 못하게 기록된 사람들 중 6명이 아직 살아있다고 수사관들이 긴급히 그들의 수색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력하면 그들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이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건 진행에 혼란을 주고 고발을 흐리며 불가피한 것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경찰은 그의 말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아마조나스 지역 전체의 의료기관과 사회서비스에 여러 요청이 보내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는 명백했다. 지역의 어떤 의료센터도 마갈량이스가 묘사한 소위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 6명의 생존자에 대한 말들은 수사를 혼란시키기 위한 거짓되고 조작적인 수법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수사그룹이 시 공무원들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버전을 최종적으로 폐기했다. 자세한 확인 결과 그들이 마갈량이스의 요청으로 가짜 사회증명서 양식들을 인쇄하기는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완전히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이 수사 방향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모든 데이터와 수집된 증거들의 철저한 확인 후 연방경찰은 수사의 주요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간주했다. 사건 자료에는 발견된 틀, 기록부, 그리고 증거의 성격에 대한 범죄 수사관들의 최종 결론들이 나타났다. 수제 손가락 마디 템플릿이 모든 발견된 유골에서 일관된 외상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설명했다. 이제 수사는 다른 단계, 사법 단계로 넘어갔다. 아마조나스 검찰이 고발장을 준비하고 사건을 마나우스시 배심재판소에 공식 이송했다. 고발 결론에서 다니엘 마갈량이스는 이 사건의 주요하고 유일한 당사자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 수와 기록부 기록수의 불일치, 그리고 6명의 생존자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언급이었다. 치안판사들과 수사관들은 재판 과정이 무겁고 길 것이며 마갈량이스가 아마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불확실성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연방경찰은 법원의 범죄의 규모뿐만 아니라 다니엘 마갈량이스가 행동한 방법들을 밝혀내는 포괄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제공하며 작업을 완료했다. 기록부, 틀, 가짜 증명서들, 그리고 바르코 루스 보트 자체, 이 모든 것이 지역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규모 사건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마나우스 배심재판소가 할 일이었고 바로 거기서 마지막 답들이 들려야 했다. 하지만 마갈량이스가 구치소에서 재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의 행동의 모든 세부사항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누구도 끝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배심원들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비밀이었다. 마나우스의 법정은 10,000원이었다. 2024년 6월 17일 459명의 무명인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이 최종 지점에 도달했다. 변호인들과 검찰이 발언을 마쳤다. 아침부터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판사는 냉정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 중앙에는 마치 일어나는 일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침착하고 차분한 다니엘 마갈량이스가 있었다. 검사는 가장 중요한 증거, 마갈량이스의 개인 소지품에서 수사가 발견한 199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노트들을 제시했다. 손으로 쓴 설교들에서 전 선교사가 치유라는 명목에 어떤 의식을 수행했는지가 명확해졌다. 그의 기록에는 목골절과 정화의 인장으로서 오른손 손가락 마디 절단을 통한 영혼 해방 의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킨다고 확신하며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냈다. 희생자들은 주로 아마조나스 지역의 가난하고 고립된 공동체 출신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마갈량이스의 신비한 설교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의 장부도 공개되었다.
수사관들은 이전에 발견된 기록부와 바르코루스 보트의 항해 일지를 대조하는 세심한 작업을 실시했다. 기록들은 마갈량이스의 개인 기록부에 463명, 보트 일지에 612명을 보여주었다. 수사는 숫자의 차이인 153명이 마갈량이스가 치유되어 돌아온 자들로 내세운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계속 돈을 받기 위한 허구의 기록일 뿐이었다. 463명에 대한 기록부의 4개 추가 기록의 비밀도 해결되었다. 이 4명은 강에서 운송 중에 잃어버렸고 그들의 유골은 심한 폭풍 중에 보트에서 떨어졌다. 바로 그래서 카르스트 함몰지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다. 1999년에 현장 감독 파울로 미란다 이름으로 보내진 25,000 헤엘 송금의 출처도 밝혀졌다. 이 돈은 나중에 유골이 있는 구덩이를 위장하는 데 사용된 건축 자재 구입을 위한 것이었다. 미란다는 실제로 구입 목적을 모르고 있었으며 종교시설 건설을 돕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AIS 비콘은 2019년 이후 바르코루스 보트의 경로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정확히 차단되고 자동 모드에서 제거되었다. 흔적 은폐를 위해 구입된 석회는 2019년까지 미니스테리오 쿠라도르 채널을 통해 대량으로 구매되었다가 그 후 구매가 급격히 중단되었다. 판사가 배심원들의 결정을 발표하여 마갈량이스를 모든 고발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하게 벌떡 일어나 법정 전체에 소리쳤다. 세잇 비뱀, 6명이 살아있다. 이어서 그는 급격히 자신의 목을 꺾으려 했다. 하지만 법정 경비가 개입하여 그의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 법정이 탄성을 내었고 몇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판사는 즉시 질서 회복을 위한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후 재판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판사가 배심원들의 결정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마나우스 배심 재판소는 다니엘 마갈량이스를 브라질 형법 제1조 제2항과 제1조에 따라 유죄로 인정했다. 최종 판결은 증명된 각 희생자에 대해 하나씩 459개의 종신형이었다. 이것은 아마조나스 주 역사상 가장 엄중한 처벌이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수사의 모든 가짜 버전들이 신중하게 확인되고 기각되었다. 살인자의 신원, 동기, 계획, 그리고 그의 행동 방법이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밝혀졌다. 대량 실종의 비밀이 최종적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마갈량이스가 법정에서 언급한 6명의 치유받은 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별도의 파일이 공식적으로 기밀로 분류되었다. 또한 아마조나스 주 밖에서 그의 활동에 자금을 제공했을 잠재적 후원자들에 대한 문서도 기밀로 분류되었다. 이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았고 기밀 등급으로 남아 있었다. 연방경찰과 배심재판소는 현대 브라질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고 음울한 사건 중 하나를 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일부 질문들은 기밀 등급 뒤에 숨겨진 채 답 없이 남아 있었다. 수년이 지난 후 459명의 무명인들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아마존 지류들을 따라 바르코루스 보트의 경로를 보여주는 마지막 항로 지도만 남았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 두려움, 절망을 조작하려는 추구에서 얼마나 깊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시각적 요소로 남았다. 이 지도는 진실이 어떤 추측과 가정보다도 더 무서웠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각적 요소가 되었다.